네. 2부에서 더욱더 깊은 얘기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시즌을 마무리 짓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지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먼저 쭉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한 시즌의 어떤 이슈들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결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승팀 리버풀이 통산 20번째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프리미어리그 시대에서는 이제 통산 2번째가 됐고요. 리버풀 감독 아르네 슬롯은 부임 후 첫 해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어제 이제 슬롯 감독이 우승을 막 기뻐할 때 클롭 감독도 안필드에 와서 같이 축하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클롭과 슬롯 감독이 바뀌고서 바로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는 수많은 팀들이 장기 집권한 감독 이후에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버풀은 가장 예상됐던 큰 고비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겨냈다. 강력하게 극복하면서 바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그 다음 시즌도 기대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 여름, 지난 여름에는 사실 슬롯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도 이렇다 할 어떤 선수 영입 보강에 리버풀이 착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슬롯의 2번째 시즌, 슬롯도 이제 기존 리버풀 선수단에 대한 파악을 다 마쳤고 한계도 봤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새로운 선수에 대한 보강 계획을 분명히 그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때의 이적 시장 보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이번 여름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6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 뉴캐슬, 유로파리그로 우승한 토트넘 호스퍼까지 6팀이 이제 나가게 됐고요. 유로파리그의 기록을 보면 아스톤 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는 FA컵을 우승하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진출을 하게 됐고 강등은 승격 3팀이 모두 한 시즌 만에 강등이 됐는데 레스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UEFA 대회 우승, 유로파리그 우승을 토트넘 호스퍼가 거머쥐었고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컨퍼런스 리그가 결론이 안 났는데 만약에 첼시가 베티스를 꺾고 컨퍼런스 리그까지 들어올리면 올 시즌 UEFA 대회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의 우승은 무려 2개의 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인 수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요 개인 수상은 일단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가 차지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살라의 수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의 0플레이어는 흐라벤베르가 차지를 했고 FWA 기자가 뽑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도 모하메드 살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부트도 29골을 넣은 모하메드 살라였고 프리미어리그 플레이메이커 오브 더 시즌 이게 도움왕인데 18개의 도움을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가 차지했습니다. 이래서 살라는 올 시즌의 선수 그리고 득점왕 도움왕까지 동시에 다 석권하면서 올 시즌이 본인의 시즌이었다는 것을 말 그대로 완벽하게 입증을 해냈습니다. 살라가 이렇게까지 업적을 만들 거라고는 올 시즌 초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죠. 사실 리버풀도 살라도 이 정도의 활약을 예고하진 못했죠. 왜냐면 살라도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확 폼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리버풀은 일단 감독이 바뀌고 새 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여곡절이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기대 이상의 성적을 리버풀도 살라도 다 만들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골든글러브 다비드 라야와 마체스엘스가 나란히 13번의 클린시트로 골든글러브상을 공동 수상했고요.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의 감독은 아르네 슬롯이 차지했습니다. 여기 지금 또 그 이명철 위원님이 기록이랑 통계를 올 시즌 어떤 게 있었는지 쭉 네. 정리를 해왔는데 총 득점도 또 정리를 해왔어요. 1115골 경기당 평균 2.93골이 터졌다고 하고 최다 홈승리 이 경기가 이제 2025년 2월에 있었던 경기인데 노팅엄이 브라이튼에 7대0으로 잡은 날 브라이튼의 좀 일편단심 공격 축구가 너무 한계가 뚜렷한 나머지 역습에 그대로 무너진 경기였는데 7대0이 나왔던 당시의 경기여가 최다 홈승리로 남아있고요. 최다 원정 승리는 맨시티가 입스위치 원정에서 거뒀던 6대0의 승리. 사실 강등권 세 팀이 올 시즌 너무 편차가 기존 팀들과 벌어져 있긴 했었어요. 맨시티가 6대0을 만들면서 원정 최다 점수차 승리를 거머쥐었고 최다 득점 경기는 2024년 12월에 있었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3대6 경기. 이때 이제 리버풀도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 근데 토트넘도 사실 리버풀을 의외로 잘 공략을 하면서 홈에서 이제 3골이나 넣었는데 문제는 수비 불안 때문에 무려 3대6의 상황이 나왔던 2024년 12월의 경기였습니다. 최장 연승은 6연승인데 뉴캐슬, 노팅엄, 울버햄튼이 나란히 최장 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최장 무패는 리버풀의 26경기 그리고 본머스의 저스틴 클라이버르트는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페널티킥으로만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이제 수원 삼성 불리는 이제 일류첸코가 한 경기 페널티킥 2개를 연달아 실축을 해서 네. 팬들은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일류첸코가 그 전에 10시까지 열심히 해준 걸 네네네네. 아니까. 근데 이런 좀 불운함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페널티킥 해트트릭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좀 대단한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통계를 얘기해봤고 이제 이적 시장에서 조금 수혜를 본 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모든 영입을 정리하기엔 시간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영입, 특히 클럽 레코드로 남은 영입들을 봐야 되는데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는 올 시즌에 쓰여졌습니다. 바로 7,500만 유로, 6,500만 파운드의 팀을 옮긴 도미닉 솔랑케.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클럽 레코드가 토트넘을 새로 쓰게 됐고 솔랑케는 사실 분명 영입이 필요했던 선수고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결정력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토너먼트 활약이 솔랑케의 그 토너먼트 때 득점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 이적 시장 주요 영입은 역시 맨시티인데 마르무시, 니코 곤살레스 아니면 후사노프 헤이스 이런 겨울에 맨시티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무려 상당수의 선수를 한 번에 데려왔거든요. 겨울 영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맨시티의 전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그렇죠. 좀 알 수 있는 이번 이적 시장이었고요. 겨울 이적 시장의 주요 방출은 역시 아스톤 빌라의 존 듀란 선수를 아이나스로 7,100만 파운드에 판매한 것. 역시 이제 아스톤 빌라가 이 PSR 그러니까 재정적 페어플레이와 같은 FFP와 같은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이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시즌 중에 존 듀란 선수를 사우디에게 상당히 큰 금액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결국 올 시즌 성적을 끝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는 이제 수익이 확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그 PSR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존 듀란 선수를 좀 시즌 중에 급하게 거액에 팔아야 했었던 아스톤 빌라인데 지금 들어오는 수익 자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많은 재정적인 제약이 아스톤 빌라에게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이번에 못 나간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나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이 이번에 나왔죠. 근데 반자동 옵사이드는 원래 가을경에 도입한다 그랬는데 네. 가을은커녕 4월이니까 봄에 도입이 됐어요. 잉글랜드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신기술이 왜 이렇게 늦게 도입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UEFA 대회, 월드컵, 피파 주간 대회 다 이거를 잘 쓰고 있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들은 이미 반자동 옵사이드를 꽤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만 올 시즌에 쓰겠다고 했는데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그러다 결국 봄까지 미뤄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됐지만 어쨌든 올 시즌 중에 그래도 도입을 하면서 올 시즌이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쓰인 첫 번째 시즌으로 좀 상징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휴식기가 올 시즌 폐지가 됐어요. 원래 프리미어리그는 원래 전통적으로 겨울 휴식기가 없었다가 최근 시즌 들어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체력 회복을 위해서 1, 2월 이즈음에 이제 일주일가량의 휴식기를 주는 걸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겨울 휴식기를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일정을 벌려줬던 게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크리스마스 박싱데이를 기준으로 경기마다의 간격을 조금 넓히고 벌리는 식으로 선수들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좀 노력에 나섰고요. 마지막은 이거는 말하면서도 좀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가 나이키 공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나이키와의 계약이 끝나서 다음 시즌은 푸마 공이 되거든요. 프리미어리그는 푸마와 손을 잡고 새로운 공인구를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쭉 기술 도입하고 규정 변화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제 시간 순으로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놨나요? 시즌이 이제 8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8월부터 5월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우리가 돌아보면서 요약을 해보면 될 것 월별 같습니다. 이슈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8월은 역시 이 아르네 슬롯과 엔초 마레스카처럼 새로 부임한 감독들의 새로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여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이 좀 실렸던 한 달이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이때부터 활약을 시작해서 리버풀의 뭔가 올 시즌을 본인이 에이스로 이끌 것임을 말 그대로 예고한 그런 한 달이 이제 8월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9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는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9월 즈음부터 쭉쭉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아놀드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썰에 대한 다양한 보도들이 쏟아졌고 케빈 더브라이너의 계약이 이대로 만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제이미 바디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만약에 올 시즌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 9월부터였습니다. 결국 이 3명의 결말 모두 프리미어리그를 떠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물론 케빈 더브라이너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아마 나폴리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아놀드는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유력하고, 제이미 바디는 아마 프리미어리그에 다시 뛰진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무대에서 뛰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세 명 다 9월에 나왔던 이야기대로 그대로 팀을 계약 만료로 떠나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월로 넘어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터너 감독을 경질했고요. 그러면서 반 니스텔로이 이제 임시 감독이 왔는데, 반 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이 성적을 꽤 잘 냈어요. 그래서 약간 초반에 안 좋았던 성적을 그래도 반 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이 조금이나마 만회를 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11월이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모린 감독을 새롭게 선임합니다. 그리고 레스터는 쿠퍼 감독을 경질하고 맨유의 임시 감독이었던 반 니스텔로이를 선임을 했고요. 감독들의 이동이 이때부터 상당히 활발했던 거죠. 10월, 11월 되면서 로드리가 다친 뒤 맨시티가 급격하게 말 그대로 뭉개가 됐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추락했죠. 추락이죠. 4연패를 포함해서 7경기 무승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까지도 부진한 모습들이 좀 이어졌었는데, 이런 아쉬움들, 맨체스터 시티가 이때 특히나 많이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던 게 좀 생각이 나고요. 2024년 12월 울버햄튼 게리 오닐 감독, 사우스햄튼 러셀 마틴 감독이 모두 경질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울버햄튼이 리그 19위를 왔다 갔다 했대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때였는데, 이후에 비토르 페이라 감독이 오면서 울버햄튼이 확실하게 반등을 해냈고 안정적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뉴캐슬은 이제 이삭 선수가 이 12월이 되면서 미친 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 선수에 대한 수많은 칭찬, 호평들이 좀 쏟아졌었는데, 이삭이 12월 한 달 동안 6경기에서 8골과 2개 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도 수상을 했었고, 입스위치전 해트트릭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삭 선수의 시장 가치가 확 떠오른 대단한 가치를 증명해낸 시기가 바로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로 넘어와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고, 맨시티는 수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의 로페테기 감독,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이 경질되면서 이 두 팀도 반등을 위한 좀 서막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트햄은 포터 감독이 오고 반등을 크게 해냈다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에버튼은 다르죠. 모이스 감독이 오랜만에 돌아오고서 12년 만에 에버튼으로 돌아오고서 후반기 반등을 이끌었기 때문에 모이스 감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끼게 했던 올 시즌 에버튼의 후반기였었고요. 자, 2025년 2월로 넘어옵니다. 살라가 본머스전에 2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고, 리버풀이 이때부터 선두를 본격적으로 굳혀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두 자리가 쭉 유지가 됐지만 상대와의 차이를 압도적으로 벌리는 느낌을 주었던 게 특히 2월이 결정적이었고요. 노팅엄은 브라이튼에게 7대0의 대승을 거두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죠. 그리고 아스날의 유망주 루이스 스켈리와 은하네리가 맨시티전에 득점을 해냈는데, 5대1로 아스날이 맨시티를 대파했습니다. 맨시티에게 원래 지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아스날이 좀 약한 면모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우리 아스날이 반대로 맨시티에게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성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자, 올해 3월이 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선두권은 리버풀, 아스날로 굳혀졌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맨시티, 첼시, 뉴캐슬, 아스톤빌라, 노팅엄이 경쟁하는 이 구도가 3월부터 잡히기 시작했었고요. 자, 그리고 4월이 됩니다. 리버풀은 4경기를 남겨두고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을 했죠. 사우스햄튼, 레스터, 입스위치가 차례로 강등을 확정지었고, 그리고 이제서야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이 프리미어리그에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월이 왔는데, 5월이 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팀 그리고 개인 타이틀 모두 다 확정이 됐고요. 모하메드 살라가 개인상을 석권하면서 2025년 5월까지의 프리미어리그는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초반에 예상했던 거와 다른 결과를 낳은 팀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더 굳건해지는 팀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위치는 유지했다라고 생각되는 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 시즌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 뭐 5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5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슬롯 감독의 성공적인 데뷔. 이거는 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의 추락. 맨체스터 시티가 로드리의 장기 부상이 컸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추락을 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추후 상당한 스쿼드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 체제하에서 얼마나 선수단이 좀 바뀌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슈는 아니지만 리그 17위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 이슈라면 이슈고,
그런데도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서 17년 만에 무관을 깨트린 것도 상당한 기록이라 볼 수 있죠.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첫 우승도 너무나도 축하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너무나도 부진한 성적인데, 물론 마지막은 15위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16위에 머물렀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테나흐 감독 체제, 아모린 감독 체제 이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감독을 믿어줘야 되고 선수단 내 변화가 너무나도 급하게 필요하구나, 절실하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역시 올 시즌에도 따라왔던 오심 이슈들. 이게 결국 리그를 판가름짓는, 순위를 판가름짓는 최종전까지도 이런 오심들이 나왔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이 주심들이 얼마나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지가 라운드마다 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이게 팬들한테도 자꾸 재미를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고 짜증을 나게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부디 프리미어리그가 다음 시즌에는 주심들의 이러한 실수 없이 좀 깔끔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리버풀이 우승을 하게 됐고 맨시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서 올 시즌 이제 마무리 지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장기 집권은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이후에 어떤 반등이 이루어질지, 어떤 팀들의 반등이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뭐 리버풀이 쭉 가게 될지, 그것도 나중에는 좀 지켜봐야 될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적 시장은 선수 변동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정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팀들도 영입을 더 많이 참여할 거고, 선수들도 옮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다음 시즌은 이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적 시장에서부터 사실 그 경쟁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